네, 어제 있었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경제, 48번이나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경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런 자신감도 피력했습니다. 자, 김영준 교수님 어제 전체적으로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집권 4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향후에 어떻게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평가의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경제를 정말 48번 언급할 정도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회복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뭐 소득적 성장의 효과가 반감된 면이 있다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과 후에 대한 명쾌한 나름대로 데이터를 보여줬을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은 그런 거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공감성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갤럽이 실은 4주년 맞이하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네. 그 당시에도 경제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거는 22%밖에 안 되고 못했다가 60%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에 대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경제에 대한 부분이 좀 뭐 긍정적으로 한 건 예. 좋지만 어떻게 확실한 체감할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예. 좀 아마 피력하고 싶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자화자찬 연설이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정의당에서도 뭔가 자화자찬보다는 반성문이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근거, 지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 4년 동안을 총평하는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 전반적으로 남북 문제라든지 또 코로나 문제라든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극복했다라는 얘기를 피력을 했고, 구체적인 이제 근거를 얘기를 했는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진입을 했고, 특히 이제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가장 빠르게 네. 극복을 했고, 또 특히 이제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G7보다 더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14%, 그러니까 4%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근거, 지표를 가지고 얘기한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수급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방역 문제가 통제 아래 잘 있다. 그리고 백신 물량도 염려와 다르게 이미 이제 전 국민 2배 정도 확보가 돼 네. 있고 11월 달 집단 방역 목표보다 더 빠르게 갈 것 같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19 격차 문제라든지 또 이제 불평등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힘을 쏟겠다라면서 이제 국민의 도움 또 신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죽비로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부동산 대책 관련한 어제 발언 그리고 대통령 과거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예전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입니다. 그 연유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그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 강한 의지도 표명을 했고요. 올해 신년 기자회견만 해도 1인 가구 증가수로 이제 부동산 집값 급등 원인으로 꼽기도 했는데 지금 들으셨다시피 어제는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 좀 달라질까요? 어저께 가장 미흡한 부분은 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대통령의 언급이라고 좀 봅니다. 이 24차례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책의 방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처방이 거의 없었다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실망스러운 거는 뭐냐면 죽비로 맞고 정신이 번쩍 들어올 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뭐라 하냐면 현재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 그러면 앞뒤가 만든 게 아니죠. 예.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을 거. 특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게 참담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긍정평가는 9%,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81%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정책 기조를 바꿔서 공급을 확대하고 집값을 안정하고 세제를 바꾸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정책 기조 바꾸지 않고 어떻게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충돌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런 기조를 바꾸지 않고 나서 부동산 정책이 다시 정상화 들어온다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라도 저는 새로운 만약에 당 대표도 선출됐고 국무총리도 만약에 새롭게 인준이 되고 그러면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제 대통령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존 정책하고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특별위원회 이제 가동 중이고요. 위원장도 진선미 위원장에서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에 이제 김진표 의원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당 주도로 앞으로 부동산 정책 좀 수정이 이루어질까요? 당 주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아닌가. 그렇지만 뭐 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송영길 새 대표가 선출이 됐지만은 당내 여전히 이제 친문 중심의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청이 잘 조율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특히 이제 부동산의 근본 기조를 흔들 경우에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완전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게 되면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기본의 부동산 기조는 유지하되 현실적인 부분은 좀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당이 또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공급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네.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 주도의 공급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 실소유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땐 당청 간에 한 목소리 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문제에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김진표 전 이제 부총리까지 했죠. 네. 이분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인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게는 대출 규제 관련해서도 뭐 90%까지 얘기했지만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종부세 부분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고령자 수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도 뭔가 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는 뭐 과세 이연 제도라든지 그런 예. 부분. 여기 이제 더 나아가서 김진표 특위위원장 같은 경우는 양도세 완화 부분, 취득세 완화 부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화될지는 당내에서 심각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파열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세제 개편 포함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조율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주목을 받았던 또 하나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됐던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의 의중이었습니다. 야당의 반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자, 대통령 연설 직후 의총을 열었던 여당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국민의힘 오늘 오전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임위에 우리 간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국민 눈높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해도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조차도 빼앗기에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요 정도로 좀 간사들이 좀 보고를 했고요. 이 보고에 대해서 뭐 의원들이 뭐 의견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임, 박, 노 트리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서 합리적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임조차 내팽개칠 태세입니다. 네. 자, 먼저 어제 대통령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명 모두 임명 강행을 예고한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나오던데요. 지금까지 뭐 29명이 장관급이 야당의 동의 없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실제로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겠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일정 기간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 권한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를 포함해서 집권당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고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돼서 정책 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5대 검증 기준, 7대 검증 기준을 왜 만들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이 이 7대 검증, 5대 검증 기준을 벗어나서 다른 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면은 무리한 거라 볼 수가 있지만 위장전이,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대선 과정 속에서 5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그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야당이 정책 검증을 안 하고 딴 거 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국민들을 설득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경제보다도 더 나쁘다고 더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수많은 인사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인사수석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한다든지 인사수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나요?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것이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아무리 책임 정치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것을 믿어달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물론 강행할 수 있어요. 근데 강행할 수 있는 후폭풍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결국은 송영길 신임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네. 이걸 만약에 그대로 강행하게 만든다고 하면 더 이상 송영길 당대표 체제는 바로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국민의 경고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 발언 이후에 민주당 의총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야당에서는 당장 뭐 아까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청와대 내지는 여권에서 인재풀을 너무 좁게 쓰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현재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함께 하기 때문에 꼭 써야 될 사람들도 스스로 고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 장관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한 20명 정도로 접촉했는데 다 고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해서 따로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 문제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 또는 여권 입장에서 이 3명의 후보자 중에 누군가를 교체하겠다. 라는 카드를 내놓을 경우는 다시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와 그리고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이유가 당초에는 한두 명 정도는 낙마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슨 흠결이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정리하니까 서로 이제 공을 넘기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뭔가 고민의 결과가 정무적인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이 됩니다. 예, 김영준 교수님께서 매번 그 미국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하면서 청문회 올라오기 전에 도덕성 검증은 이미 끝내고 청문회 본격 무대에 세우는. 그러나 이제 도덕성 검증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엄중하게 하되 미리 해놓고 걸러내고 올려내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두 가지만 고쳐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을 한번 국회에다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백악관에다가 검증한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게 무엇을 검증했거나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정 그렇게 뭐 대통령 임명하냐 임명하지 않냐라는 걸 따지기 전에 그러면은 미국의 청문회 도구처럼 인준투표 제도를 도입을 시키든지 지금 자꾸만 이거를 김부겸 장관 국무총리 거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하는데 그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관 청문회랑 다른 거거든요. 미국은 장관도 상임위에서 표결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모든 짐이 대통령한테 지금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런 뭐 도덕성 검증을 먼저 하고 따로 그거는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소치고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청문회 제도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는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 인사청문회 제도 가려고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거로 얘기해놓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따로 뭐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고요. 당당하게 그러면 인준투표 제도를 도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거를 모든 거를 다 보고서를 채택하냐 채택하지 않냐 문제를 가지고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3군데에서 인사 그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하거든요. FBI 그리고 인사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따로따로 그 국세청 그리고 대통령한테 개별적으로 직보 체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처럼 모든 게 민정수석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검증을 실패하면 그 기관이 굉장히 경쟁에서 미뤄지기 때문에 상호 검증에 대한 서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좀 뭔가 청문회 제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만 그걸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청와대에서 지금 1차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 절차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로 읽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 검증이 완벽하지는 않다. 이후에 언론과 야당의 검증이 이제 보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국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하루 만에 나오는 거를 검증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탑다운 시스템이에요. 예. 정말 진정하게 검증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완벽에 가까웠다고 하면 뭘 검증했는지 한번 국회에다 한번 제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문제가 간단해지잖아요. 예.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볼 때는 청문회 제도를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라 예. 제도는 맞아요.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이제 29명 가지고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29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정부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야권에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인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여권에서 일방 밀어붙였다라고만 생각하는 건 좀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정적인 흠결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제 야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제 이명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가족을 동반한 외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렇지만은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는 이제 네. 논문을 가지고 배우자 내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장만 있고 확실한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학계에서는 논문 표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전문 검증기관의 그런 결론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청문회 제도를 분명히 고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부분 그리고 정책 능력 부분은 좀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청문회 무용론까지 된다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각 국무위원들까지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과정을 거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어제 신년 회견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어떤 그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그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조금 살펴보면 역대 대통령 4주년 즈음의 직무 수행 평가를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평가가 가장 높은 편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그 4년 차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어제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5%포인트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어제 연설 이후에 이 상승 흐름 조금 더 이어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아마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되면은 저 지지는 곤두박질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요. 그리고 아마 집권당에 대한 불신이 아마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거를 아직까지 못 내놓는다고 한다면 지금 부동산 특위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지금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을 접종을 한다고 하면 4월 달에 300만 명이고요. 그러면 5월, 6월 달에 900만 명을 접종을 해야지 1,2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두 달 동안에 900만 명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백신을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거를 만약에 내놓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비슷한 시기에 33%였어요. 긍정이. 네. 그 34% 가장 높다고 하는데 1% 높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55% 부정이 넘어섰다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60%까지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1년 동안은요. 결국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기보다는 집권당이 중심이 돼서 정말 국민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재보선 이후에 여론 흐름이 바닥은 찍었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김영진 교수님 얘기대로라면 앞으로 여론 흐름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부동산이라든가 백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전반적으로
집권 5년 차 되면은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면서 램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역대적으로 우리가 쭉 통계를 보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집권 5년 차 14%,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3%,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6%였단 말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24%였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4%까지 떨어져서 결국 이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36%까지 올랐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높지만, 또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30%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0%가 무너지면은 램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일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여론에서 상당히 좀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이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을 내놓느냐가 상당히 앞으로 여론의 향배에 가장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이 정확하게 일정대로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더 당겨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여론이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협치의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방 독주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았다고 보고요. 지금 어떻게 청와대와 여권이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느냐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제1야당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 즉 제1야당도 국정의 책임자인데 일방 반대만 위한 반대를 할 경우에는 제1야당에도 국민들은 따끔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자, 대통령 4년차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여론 흐름까지 좀 살펴봤고요. 바로 내년 대선 전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여권에서는 경선 연기론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계 의원대 반발을 하면서 조금 시끌시끌했는데요. 자, 당권에 도전한 주자들 대체로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의원 이야기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수들은 주어진 룰에 맞추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그걸 연기를 하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지도부가 알아서 정말 이 최선의 숙고와 또 검증과 논의를 통해서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제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말씀만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를 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경기장에 막 들어선 플레이어입니다. 경기 규칙은 지도부가 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어느 때 경선이 치러져야 박용진에게 유리한지 그렇게 주판을 튀기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 제 역할 해나가겠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이제 지도부가 정할 일이다, 이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지도부가 이거는 좀 알아서 결정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뭐 룰이라는 게 정해졌으면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180일 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6월에 예비 경선을 하게 되고 7월서부터 본격적 경선을 해서 9월 9일까지는 아마 모든 일정을 맞춰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일정인데요. 연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까지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먼저 후보를 뽑고 나면은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늦게 후보가 뽑히는 야당이 경선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11월 초에 뽑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이거는 명분과 실리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먼저 뽑힌 사람이 다 이겼더라라고 하는 또 주장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빨리 저는 매듭을 지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연기를 하든 안 하든 빨리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지. 왜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잘못하면은 당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비슷한 상황이 2007년도 14년 전에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아주 굉장히 세게 붙었거든요. 그때 원래 당원 당규에 하면 6월 달에 뽑게 돼 있었지만 당시 박근혜 측이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결국은 8월로 연기됐습니다. 정확하게 2달 연기됐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엄청난 나름대로의 분란이 있었었는데요. 이 문제는 신임
송영길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 속에서는 그랬어요. 룰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빨리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매듭을 짓고 저는 오히려 뭐 이재명 측에서 이 문제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필요하다면 나는 뭐 언제든지 연기되든 연기되지 않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통 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이재명 측에서는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그게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2달 만에 무슨 뭐 변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를 크게 양보하는 측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에서의 일종의 경험적 법칙이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찍 하면은 그 흥행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본선에서 불리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지사 지금 먼저 치고 나갈 경우에 이제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당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경선 연기. 네, 지금 이제 보십니까? 원칙론과 현실론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원칙론은 일단 정해진 대로 하자. 어떻게 룰이 정해진 상황에서 지금 플레이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룰을 흔들면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이런 얘기고 현실론을 얘기한 측은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측은 우리보다 2달이나 늦게 결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과 결부가 될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측에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는 최대한 늦게 하겠다. 즉 11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고 그 이후에 야권 통합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늦게까지 이 이슈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우리는 3, 40일 전에 하자.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후보가 늦게 확정이 되니까 그만큼 여권에서 공격할 타이밍이 상당히 줄어들더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만약에 180일 전,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결정을 한다고 그럴 경우 후보가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실제로 그러다 보면 공격을 많이 받고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던 그런 이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니까 흥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현실론이 제가 볼 때는 더 힘을 얻는 것 아니냐. 그리고 수적으로 봐도 이재명 세력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주자들은 다 내심 원칙론을 얘기하지만은 내심으로는 다 지금 연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로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원칙론,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원칙론. 그렇지만은 세부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연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연기를 할 경우에는 과연 결정적인 변수가 있겠는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변수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연기를 하든 또는 뭐 그대로 가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 측이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크게 행보를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도부에서는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 문제는. 제일 좋은 거는 신임 당 대표하고 그리고 빅3 포함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뭐 야경진 후보는 공식 선언했으니까 만나서 마무리를 하면서 정권을 달면 되죠. 이재명 측에서 우리 아름다운 경선하자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된다면 나는 뭐 기꺼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고집하지 않겠다.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에서 훨씬 정책 실리도 봤을 때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당 대표 후보들끼리 만나서 의견을 모으면 당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 대표가 수용을 해서 왜냐하면 이거 당원 당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당무위원회에서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선우선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야권으로 가면은 어제 이분의 복당 문제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 이제는 돌아가겠다. 어제 복당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복당을 둘러싼 당내 반응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기 당대표로서 위장평화 지방선거의 참패 책임을 지고 당대표 자리를 물러났지만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해하거나 당의 명예를 더럽히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께서
새로운 역할을 한번 자임하고 계셨지만 아무리 그 소금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게 곰팡이가 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님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치 예전부터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을 하자고 하는 정당에서 네. 같은 동지였고 당원이었고 또 국민의 심판을 거친 분에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개별적인 자체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홍준표 의원 억울하게 쫓겨나서 1년 2개월을 풍찬 노숙했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 어제 이제 공식화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웅 의원이 앞서 들어보셨지만 당권 주자로 지금 도전을 한 상황에도 굉장히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제 당 쇄신의 문제, 또 하나는 당의 주도권 문제, 역학관계의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당 초선들 중심으로 하는 56명의 초선들은 홍준표 전 대표 복당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선 그룹 홍준표 사이에서도 뭐 약간 이견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초선들 그리고 이제 비영남권 그 이유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하면은 아무래도 강성 보수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막말, 뭐 연탄가스라든지 뭐 바퀴벌레 그래가지고 당이 쇄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권 경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당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오게 될 경우는 이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당 중진들 특히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 중진들은 당연히 홍준표 전 대표가 복당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워서 왜 홍준표 전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홍준표 전 대표를 복당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두 명이 복당했지 않습니까? 권성동, 김태호. 그러면 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복당을 안 시켜야 되는지라는 이제 명백한 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복당이 당연한 것 같고요. 당연히 동시에 홍준표 전 대표도 왜 자신의 복당이 이렇게 심각한 당내 갈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좀 겸허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반면에 이제 복당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좀 만만치 않은데 당권 주자들은 대체적으로 김웅 의원 말고는 좀 찬성 쪽의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고 홍준표 의원이 오늘 SNS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국민의힘 지지자들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복당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많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가면 더 이 격차가 벌어지고요. 국민의힘 어떻게 전신인 될까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당대표를 2번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24.0%를 득표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복당을 하고 안 하고는 부분을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찬성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은 복당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권성동, 김태호 의원은 지금 복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복당 신청을 그동안에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안 한 사람을 복당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의 핵심은 뭐냐면 복당 신청을 하겠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신청을 하면 절차를 보고 하자가 없으면 복당시키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마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새 당대표에 의해서 복당 절차가 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전에는 제가 볼 때는 서로 크게 논쟁의 인수가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뭐 복당을 해서 풀이 많아지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복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김기현 직무대행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매듭을 풀어달라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곧 전당대회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새 당대표가 결정을 하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마 복당 쪽으로 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금 이제 전망하시면 상당히 뜨거운 좋겠습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두고 예. 봐야 되겠고요. 일단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자라고 미뤘어요. 예. 즉 본인도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제 그런 본인의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는 복당이 받아들여지느냐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칙론으로 보면 복당시키는 게 당연히 맞지만 당내 쇄신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이제 초선들만 있는 게 아니고 김종인 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홍준표 전 대표 개인의 복당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의 문제까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형평성의 원리는 맞지만은 예. 현실적으로 복당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쇄신과 주도권 문제하고도 연관이 그렇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오늘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우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